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오늘도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시작은요, 최신 뇌과학 뉴스를 소개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이 조기 읽기 교육성의 중요성을 알리면서요,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책을 읽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권고안이 왜 나오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뇌 발달이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책을 자꾸 읽어주면은 아이들의 의휘 구사 능력이라든가 대화 능력이 확실히 향상이 된다. 뭐 이걸 입증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 태어나서 3년 내에 참으로 중요한 이런 뇌 부분이 얼마나 잘 발달이 돼야 되는가. 이걸 아마 증명한 최초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유독 잘 우는 사람들.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인인가요? 그래요. 이게 이제 뉴욕 주립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 중에는 한 20% 정도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게 아마 유전적으로도 아마 증명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참 이 슬픈 일이거나 또 즐거운 일이거나 행복한 일이거나 혹은 또 이 감정의 공명이라든가 감정이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발표인데, 저도 보면은 아마 이런 정서적인 반응은 타고나는 게 아닌가. 근데 역시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뭐 유전적으로도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요, 이 18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실험은 자기 부인의 사진과 또 낯선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나중에 이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혔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이런 사람들은 타고나면서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런 그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결론을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게 상당히 아주 뭐 열풍이 불다시피 되어 있고요. 또 과연 그게 정말 옳은 방향인지, 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뇌 발달에 과연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부모의 교육열은 태교에서 시작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식지 않는데요. 최근 영유아기 사교육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0세에서 2세 영아의 사교육비는 평균 42%, 3세에서 5세 유아의 사교육비는 평균 87%라고 하는데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병증까지 조기 교육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체적으로 빠르게 발달이 일어나는 이 영유아기. 뇌 발달, 뇌 성장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조기 교육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아주 전문가죠. 영유아 발달연구소 정진숙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기 시기, 가장 신체적으로 발달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럼 신체적 성장, 뇌 성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뇌신경은 네. 몇 가지 가령 심장이라든가 또 혹은 난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기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증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뇌가 발달한다는 말은 그 이후에 이런 뇌 가지가 자꾸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이제 생후 6개월에 제일 아주 폭발적인 증식을 하고 3살까지 아주 폭발적인 증식을 하는 것이 이게 뇌신경 발달의 아주 전형적인 코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가령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제일 키우기가 어려운 게 이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 어린이 뇌들은 이 발달을 하면서 이 위에 이 이성뇌라 그러죠. 인간뇌와 그 다음에 또 이 동물뇌, 감정뇌라 그러죠. 이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바로 이마 뒤인데 이게 안화 전두 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 회로가 그 3살 이전에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두고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참 키우기도 힘들고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정말 영유아기의 뇌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또 이게 이 태아 또 이 심리 전문가 챔벌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분 이야기는 태아 때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잘 발달된 뇌를 선물하는 것이다. 이 교육이 아니고 이게 뇌가 잘 발달이 되려면 당연히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학습적인 자극보다도 오히려 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엄마들 참 할 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도 잘 키워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요.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뇌 또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엄마들 신경 쓰고 싶은 부분 정말 많아서 아무래도 사교육 열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본 걸 좀 적어왔어요. 자, 만 3세에서 5세 아이 중에요. 무려 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아이들이 자, 평균 42%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0세부터 2세라고 하면 이제 겨우 뭐 걸음마 떼고 엄마, 아빠 이 소리 하는 시기인데 도대체 뭘 배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나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도 뭐 한글에서부터 영어, 수학, 뭐 요즘에 스트레칭, 요가, 발레까지도 아이들한테 체형을 예쁘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양육비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보육료가 기관에 갔는데 개인 어머니한테 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어머님의 책임으로 약간은 국한되어져 있는 것도 이제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 유모차 타고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감놀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좋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프로그램 앞에다가 이제 오감이라는 걸 붙여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매직도 오감 매직, 앞에 뭐 논술도 예를 들은 것처럼 마술이나 버블 프로그램 앞에도 오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감 매직, 오감 버블 이렇게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걸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학기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는 프로그램이 인식되어서 어머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지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런 사교육이 도대체 왜 열풍이 부는 걸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상담해본 결과로 어머님의 불안 심리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에 대한 자격지심, 그다음에 또 갈망, 이런 희망이 아이들에게 이 재능 없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사교육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죠, 욕심. 네. 내 보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예? 그저 보통 아이를 키워도 잘 자라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라면 보통 사람이 80%입니다. 네네. 그 정도 아니면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 심지어 뭐 일찌감치 영어부터 한국말도 잘 못하나 했는데 의학 연수를 떠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선생님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실제가? 제가 상담한 아이는 4세였었는데 네네. 4세 아이인데 엄마가 저한테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는 아이가 사회성이 없고 언어를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제를 제시했는데 제가 일단은 관찰을 해보잖아요. 아이들 네네.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엄마의 문제였더라고요. 이 아이가 만 2세 때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5개월이 되었어요. 예. 그랬으면은 이제 또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엄마가 이제 4살이 됐으니까 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서 말을 하라 이렇게 아이한테 4살 아이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인의 욕구들을 다 꾹 참고 인내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말이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이 잘 안 되잖아요. 영어도 아닌 한국말도 아닌 단어를 섞어서 말을 하니까 또래 아이들이 이 아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교육들이 이 엄마 혹은 아빠의 어떤 자격지심, 엄마 아빠의 극성이나 너무 지나친 열성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요, 어떤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어떤 교육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우리 두 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필요한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 많이 있나요? 수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한때 뭐 강남 쪽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 일부러 보낸다는 엄마도 계셨고요. 아예 그쪽 좋은 유치원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신 엄마들까지 제가 심지어는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심각하게 아예 빠른 이민을 준비하시는 어머님까지 있을 정도로 네, 온 가족이 아이 영어 교육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유아 시기를 스폰지 시기라고 잘못 인식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기교육을 빨리 시키려고 뭐든지 빨리 시키면 다 흡수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어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는 다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릴 적에 잘못하면은 아이가 영영 공부에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뭘 배운다 그러면 아이고 골치 아파. 왜 어느 게 어느 게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씩 그 자기에게 낯익은 것은 사실은 뭐 이 한국에 자라나는 한국말 따라 안 가르치잖아요. 절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절로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익히자니까 정말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게 됩니다. 사회인이 돼서도 좀 공부를 다 하잖아요. 평생 교육이라고. 네네. 그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또 소장님 말씀처럼 너무 어릴 때부터 하는 건 분명히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요. 아예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건지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 영어 교육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펀지식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아까 박사님이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천적인 약간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음악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음률적으로 접근하면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네. 독서처럼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서 습득이 빠른 아이도 있고요. 이런 차별화된 것들을 어머님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아이 손 끌고 가셔서 이제 맞아요. 하시는 것들 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런 성향을 좀 먼저 분석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의 성향을 분석하고 또 엄마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줏대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중요하긴 한데 그 아이의 성향 분석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창의력 교육 같은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사교육으로 엄마들은 좀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이 창의력 교육에 관련된 사교육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일부러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방향 설정을 갖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어머님들이 그것조차도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 교육은 얼마든지 집에서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손잡고 나들이 가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고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무엇이 먹고 싶니?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데 너가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 같이 마트에 가서 오늘 이 반찬을 만들 건데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라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도 창의성 발달이나 생각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교육이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모범 답안으로 오게끔 만드는 데에서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교육이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뭐 지나친 사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 창의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 보는 어머니들 지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대로 된 오감 교육은 어떤 건지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고 계속해서 우리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최근 도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자연과 직접 만나는 숲 체험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오감 자연 관찰 수업. 아이들을 따라가 볼까요? 아이들이 나무와 나뭇잎을 보고 만지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두 갈래로 갈라졌네. 돌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징검다리 건너는 거 알지요? 숲에 왔으니 아이들도 맨발로 걸어보기로 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소한가 봅니다. 돌길을 걷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한데요. 맨발로 숲길을 걷는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겠죠? 숲속에 오니까요, 선생님하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숲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무 또? 티라노사우루스? 나뭇잎. 우리가 숲에서 너희들하고 같이 놀러 온 거니까 우리들이 놀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나무야 고마워 이야기하고 뜯어서 우리 한번 가지고 가보자. 나무야 한 입만 가져가도 돼? 나무야 이거 가도 돼?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과 친구가 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직접 몸으로 느낀 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집에서 책으로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은 내가 몸으로 느낀 것만큼은 그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몸으로 느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나무한테서 한번 들어볼까? 이 나무한테서? 어때 느낌이? 간질간질, 까칠까칠. 또 어때요? 필요해요. 딱딱해. 오, 나무가 병 걸린 데는 없는지, 나무가 심장이 지금 살아있는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콩닥콩닥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나요? 콩닥 나무 소리가 들려요?
아니요. 안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려? 잘 들어봐.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른데요. 아이들이 서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져온 나뭇잎으로 도장 찍기 한번 해볼게요. 꼭, 꼭, 꼭. 찹찹찹찹. 천천히 뜯어서 꼭 붙여. 종이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친구들 잘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떼어볼까? 주운 나뭇잎으로 예쁜 모양을 꾸며도 좋고요. 넓게 붙여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어떻게 됐지? 하나였는데 몇 개로 됐어? 2개. 2개. 나뭇잎의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이 아이들의 모습과 반응도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작은 나뭇잎 하나에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자연이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하늘아 안녕. 나무야 안녕. 실제로 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런 걸 맞이하고 싶어요. 아빠하고 엄마랑 또 오고 싶어요. 소극적이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또 사물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기본적으로 밖을 나가면 햇볕이 쨍쨍거린다는 거를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뭐 바람이 부는 거,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 이것저것 관심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정말 오감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 애들한테는 진짜 많은 체험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영유아기 뇌 발달에 필요한 이 여러 가지 교육들, 여러 가지 오감 자극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우리 어머니들 저렇게 놀리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 가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학원을 자꾸 보내시는 거거든요. 박사님도 너무 내가 지금 놀아라 하는 게 아닌가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렇게 놀다가 학교 가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취약전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 취약전 학습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취약전 학습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뇌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취약전에 가장 좋은 학습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또 호기심과 또 이런 또 모험심을 또 탐험심을 자극해주는 그런 학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뇌가 골고루 발달이 되고 또 호기심이 있으면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저 깨구리 뒷다리는 저리 길까? 이 호기심 아닙니까? 그럼 깨구리 뒷다리가 긴 이유를 얘가 책을 찾아서 하면 그때 굉장한 지적 쾌감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성감이고 성취감이고 그러면 저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의욕 물질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걔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생물은 만점을 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학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탐구심과 호기심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는 게 너무 놀려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교육이 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모든 걸 학습과 연결 지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자발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재미를 끌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도 정말 실제적으로 이 알이 어떻게 정말로 우리 식탁에 계란 후라이가 돼서 올라오는 것까지를 궁금해하면 실질적으로 닭을 보여주고요. 그 닭이 어떻게 알을 낳았는지까지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현장에서 생태교육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네. 자연으로 노출되어서 아이한테 문제학습 능력을 길러주어라.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안에서는 하루 종일 놀아도 짜증 부려요. 근데 희한하게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집에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자연 안에서 찾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놀면 재미있을까라는 과제를 자기 스스로 찾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 결과도 하나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자연 생태 학습을 많이 한 아이와 그리고 교육 안에서 교재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가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연 안에서 생활했던 그 아이는 나무를 바라볼 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재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던 아이는 나무는 그저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도구로만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자연 생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더하기 빼기, 뭐 한글,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탐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밖으로 좀 놀러 다니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저는요. 제가 아이가 만약 있다면 아이가 학교 가서 못 따라가지 않도록 이 더하기 빼기 수학 가르치고 과학도 좀 가르치고 교과서도 좀 보게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건가요? 저는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네. 저는 두 아이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있습니다. 한 10,000명 중에 하나가. 이 아이한테는 선행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굉장히 뒤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가. 이 천재와 반대죠.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미리 좀 가르쳐 줘야지. 그러자라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선생님하고 다르잖아요. 당장 모든 분위기가 적응하기가 힘든데 거기서 공부마다 힘들면은 더더구나 이야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미리 좀 시켜주면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배운 거니까 복습하는 기분으로 따라가기가 쉽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통 아이처럼 잘 노는 아이한테 나는 선행학습은 필요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령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적응 훈련이라는 목록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기 아이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그 교육 스트레스보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치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친구들하고 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일일이 그 힘든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서 일어나는 또 아이들한테 왕따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더 큰데 오히려 어머님들은 학령기 그 과제 중심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밀어보내서 아이들이 사인을 보냈는데 그 부모님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린 시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뭐 싫다고 울고불고 뗐어도 엄마들은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 뇌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보면 알죠. 당장 그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예고 막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예고 막 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뒷전으로 가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 말도 안 하고 네네. 뭐 싫다 좋다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말하자면 이게 은거를 하는 소위 퇴거를 해버리죠. 네. 이제 이런 소위 은둔형의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보면 표가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나친 교육을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육 과정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욕심을 내고 더 시키고 더 네. 빨리 시키려고 그러고 앞을 나가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뇌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의 시각, 어른들의 생각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런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서요,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애를 어떻게 앓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뭔지, 어떤 병증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영상 보시죠. 과도한 사교육으로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사교육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 증후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애착장애와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릴 때부터 남이 시켜서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떨어지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대되는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언어 능력 및 이해력, 사고력은 월등한 반면 신체 능력과 문제 해결력, 사회성 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발달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조기 영어 교육으로 한국말이 서툰 언어 지체, 혹은 말을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소통 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노는 사교성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명적인 것은 학습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나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틱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유아기에 사교육 스트레스로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혹은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뭐 짜증을 부린다든지 또 갑자기 불뚝불뚝 화난다든지 아니면 뭐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1차적으로는 나타나는데 소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3배 이상 우울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일수록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영유아기 아동들이 사교육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유아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어떤 것을 찾아가는데 그런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없어지고요. 소극적이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이제 짜증을 많이 부리고 애들이 하고 좀 싸운다든지 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요. 아이가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슬픈 모습을 보이거나 절망감, 피곤, 짜증, 불안, 공포 등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 부진,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세 이하의 영유아기에는 걸음마, 언어, 대소변 가리기 등의 발달이 늦거나 엄마에게 유난히 매달리고 반항하는 행동, 놀이를 즐기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3세에서 6세 때는 짜증이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잘 웃지 않으며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자주 무서운 꿈을 꾸고 또래와의 관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또 퇴행 행동이나 유치원 거부, 두통과 복통 등 신체적인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아이에게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잘 관찰해서 과도한 사교육으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가능하면 두뇌 발달도 좋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를 바라서 어떤 정상적인 목표를 딱 놔두고 아이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자기 주도로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해야지만 자발적이 되고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해결사 역할이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지자 역할 아니면 아이들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인정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뭐든지 과해서 나쁜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을 하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영유아 조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그럼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소장님. 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교육을 시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했을 수 있는 시간을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전장 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든지 어떤 누구와 비교 때문에 이 사교육을 시작했는지만 좀 철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엄마의 생각, 엄마의 어떤 교육에 대한 줏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럼 영유아 교육 꼭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요. 되게 이제 엄마들은 자꾸 교육, 학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성 학습도 중요하고, 도덕성 학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융통성이 있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 유치원 엄마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당신 아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도록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학습 교육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아이들이 정말 엉뚱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도덕성도 잘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하더라도 친구하고 잘 사귀는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융통성 있는 성격이니까 이걸 엄마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제가 고개를 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도 꼭 필요한 거가 있다면 이것이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저도 부모 교육을 다니면 한 가지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교육자는 아니시라고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교육을 책임졌다는 책임감이 좀 크시거든요. 그 이전에 어머님은 충분하게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첫 번째가 스킨십이거든요. 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아이 스스로가 위안을 참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사랑받고 있다는 그 힘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라는 시기가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 학습 이런 단어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서 어떤 1장엔 이거, 2장은 이거, 3장은 이거라고 매뉴얼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뭐 공부를 꼭 가르친다고만 해서 커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 많이 주시고 아이들 많이 놀리시고 아이들과 함께 친밀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유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신 정진숙 소장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요. 고맙습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입니다. 자, 영유아기 아이들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네. 이 아빠 놀이를 좀 많이 해라.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남녀 아기를 불문하고 아무래도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엄마와 지내는 시간도 참 중요하죠. 사랑을 익히고 또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잘 놀고 이런 것들은 또 그리고 이제 말도 이 엄마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중추를 언어 감각을 익히는 데는 엄마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이제 좌뇌 발달이고 좀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이런 측면은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험심도 있고 탐험심도 있고 적극성도 있고 공격성도 있고 때로는 정말 위험한 짓도 탁 용감하게 탁 나설 수 있는 이런 것은 역시 아빠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역할이 우리가 이 사회 도구적인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정의감을 심어준다든가 신의를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굉장히 모험심이고 아이들하고는 같이 막 레슬링도 하고 아주 격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그 야외 활동을 아빠와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우뇌적인 이런 요소도
잘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빠놀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뇌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좌뇌, 우뇌 균형 잡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엄마의 시간, 아빠의 시간을 골고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교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고립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소통하게 될까요? 한국인, 또 프랑스인, 태국인, 포르투갈인 등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다르고 다른 언어를 서로 전혀 모른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합니다. 그 새로운 언어는 각 나라의 단어들이 섞인 문법적인 구조가 전혀 없는 미완성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언어를 일컬어 피지너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 각자의 단어를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정확한 문법은 결여된 채로 여러 가지 단어가 섞여서 새로운 소통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피지너는 실제로 식민지 때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리남의 피지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심리학 사전에서 피지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협동해서 일을 해야 할 때 만들어지고 또 발전되어 온 초보적인 기초 언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리남을 들 수 있는데요. 한창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던 시절 유럽 여러 나라들이 수리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영국과 포르투갈이 들어왔고 그중 영어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남게 됩니다. 이후에 네덜란드가 수리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어의 영향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때 네덜란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으로 되어 있고 또 부족끼리 쓴 언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아프리카어들이 수리남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수리남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피지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것은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들과 수리남 국가의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섞인 언어가 되겠죠. 혼란스러운 국가, 또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 속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와 함께 짧은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했겠죠.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서로의 단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나의 단어 또 너의 단어를 조합한 새로운 소통 방식, 즉 피지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피지너는 발전을 할 텐데요. 이 피지너는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걸까요? 피지너를 형성한 세대,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피지너 2세대는 문법 구조가 결여된 피지너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지너를 똑같이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문법 체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언어적 요소가 완벽히 갖춰진 언어로 발전시키는 거죠. 바로 크리오어인데요. 이것은 피지너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그 사회의 모국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수리남 국가는 네덜란드어가 공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는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크리오어는 5개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라난 통고입니다. 수리남의 47만 인구 중 12만 명가량이 이 스라난 통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지너가 형성되고 또 다음 세대의 모국어처럼 정착되는 크리오어.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수리남의 크리오어 스라난 통고의 경우에는요. 사용되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44% 정도는 영어, 또 40%는 네덜란드어, 5%는 포르투갈어, 또 2%는 여러 아프리카의 민족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9%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언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언어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꽤 흥미롭죠. 이런 크리오어는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편 문법 이론은 모든 언어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 보편적인 언어 기능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이론인데요. 모든 언어는 세부적인 문법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법칙은 존재하죠. 모든 언어에는 명사와 동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의문형이 있으며 부정어가 있고 또 시제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문법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원리는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고 아기들은 이것을 통해서 모국어를 깨우친다는 것이 노암 촘스키의 보편 문법 이론인데요. 크리올어는 이 보편 문법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요소가 결여된 피지너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문법적 요소가 제대로 갖춰진 크리올어를 구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피지너 다음 세대가 만들어낸 이 크리올어는 다른 기존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요소가 아주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법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아닐까요?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도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박사님, 퀴즈 내주시죠. 예. 영유아기에 뇌 발달은 골고루 돼야 된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위만은 정말 발달을 잘해야 된다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게 제가 내는 문제입니다. 영유아기에 가장 발달해야 하는 뇌는 어디인가요? 질문에 대해서 객관식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은 좌뇌, 2번은 우뇌, 3번은 균형 잡힌 뇌, 4번은 전두엽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쭉 1시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 따라오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아래 나가는요, 이메일 주소로요. 정답과 또 주소, 전화번호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들께 브레인 잡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보면요. 다음 주 주제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음 주는 아마 여러분도 가끔 들어봤은지 한 주제입니다. 네. 뉴로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마케팅이 워낙 중요하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뉴로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뇌과학을 응용한 마케팅 수법입니다. 네.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뇌과학이요. 이제는 물건을 잘 파는 방법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놀랐습니다. 뇌과학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네. 점점 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좀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뉴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뇌과학을 사용해서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